이게 AML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거의 정의서부터 쭉 하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을 미리 파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걸 보시면은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흐름으로 보면은 처음 시작서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중간 업무하시다 궁금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오늘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자료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우선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가 머니 런더링, 우리나라 말로는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금 세탁 방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뭐든지 단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돈, 머니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코빗이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가상자산, 가상의 돈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옛날에 보면 뭐 소금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동그란 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이제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로마 초기서부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선에서 이런 경제활동 같은 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화폐가 없었어. 그래서 화폐가 없어가지고 이태리 쪽의 사람들이 상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뭘 하느냐면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물물 교환을 하는 거가 이제 장터이고, 장터에 와서 5일장이고 뭐 그 일정한 주기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장기, 자기가 생산한 거 아니면 자기가 만든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1대1로 교환하는데, 문제는 교환 가치가 서로 다른 거죠. 쌀 한 가마하고 옷 한 벌하고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이게 1대1로 교환할 수 없을 때 했던 거가 뭐냐면, 거기서 그걸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하면은 동네 골목에 있는 아주 오래된 가게, 구멍가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면서 매주 오니까, 아니면 뭐 장마다 오니까 이 사람 거 2개인데 이 사람 건 1개이면 1개를 이분에게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고,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뱅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뱅크의 어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벤치라고 하는 용어가 벤치에서 뱅크로 이제 넘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부도 났다 아니면 은행이 망했다, 회사가 망했다 할 때 쓰는 영어 용어가 뱅크럽트라고 하죠. 그 럽트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고, 그때 이태리에서 그걸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랬었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쭉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뭘까요? 크리딧입니다. 신뢰. 거래 상대방이 서로 믿어야지만이 그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육을 받는 목적도, 코빗이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고객들과의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신뢰를 쌓는 과정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벤치에서 그걸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중개하시는 분들이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IT 전문용어로 먹튀한다고 그러죠. 그 먹튀를 하니까 그거에 이제 당한 사람들이 와서 벤치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망했다 이거죠. 그 벤치를 부신다라고 해서 뱅크럽트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화폐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그래서 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금을 가지고 이걸 교환의 수단으로 삼자라고 해서 그 금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금이라고 하는 거가 애매하죠. 좀 애매하고, 금을 가지고 뭐 거래를 하다 보니까 금을 자르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들이 금을 어쨌든 그 거래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 금을 가지고 집에 두면은 위험하니까 금 세공업자에게 이제 좀 맡기고, 금 세공업자가 그걸 보관해 놓고 보관증을 끊어줬었어요. 보관증을 써주고, 사람들은 그 보관증을 가지고 이제 금하고 바꿔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 금세공업자가 써준 보관증이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유통을 시작을 한 거죠. 그거 가지고 유통을 시작하니까 그 중에 머리 좋은 금세공업자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기가 보관한 금보다 많은 그 수량의 보관증을 이제 발행을 한 거죠. 이거는 요즘도 흔히 있는 그 사기 행위인 거고, 그런데 대중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집단지성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다,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아서 갑자기 금을 다 달라고 금세공업자에게 가니까 금이 부족한 걸 발견한 거야. 그렇게 돼서 이제 보관증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정부 쪽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가 1717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금본위 화폐를 발행을 했죠.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가
1717년에 처음으로 금을 담보로 해서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을 하니까 이게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거죠. 그게 요즘으로 하면은 기축통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안 영국 그 돈이 기축통화로다가 1717년서부터 쭉 넘어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차 세계대전. 영국 어마어마하게 돈 썼죠. 전쟁 때문에. 돈을 쓴 것뿐만이 아니고 돈을 빌렸죠. 돈을 빌리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경제가 거의 파탄이 됐었고 그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이 그냥 기법을 해버렸어요. 아, 우리 못 해먹겠다. 도저히. 근본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쭉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을 포함해서 모여가지고 만들 1944년도에 무슨 일이냐면 그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돈을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근본위 제도로 다 발행을 해라. 그러면은 이 달러를 전 세계에 석유를 유통하는 거하고 그냥 저기 기축통화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이고 그렇게 해서 1944년도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단초를 잡았죠. 그렇게 해서 쭉 넘어오다가 닉슨일 거예요. 닉슨 시대인가 1971년도에 미국이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유럽에다 상의도 없이 그걸 포기를 해버렸죠. 우리 근본위제도 포기한다. 지금서부터 금이 없어도 달러 찍을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배째. 이거였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쟤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근본위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달러 자체가 그거를 1대1로 교환이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초긴장해가지고 아무리 회의를 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그게 질질질질 나면서 지금까지 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쭉 돌이켜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헬리콥터 경제라고 하는 용어 막 나왔었고 특히 오바마 시절에 헬리콥터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돈 찍어가지고 헬리콥터 막 뿌리는 거야. 미국 국민들에게.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1970년도 후반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서부터 쭉 넘어오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거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액트라고 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주와 주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어쨌든 인부들을 써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니까 사람을 써서 고속도로를 쫙 만드는 거예요. 주와 주를 잇는 모든 주를 다 연결하는. 그러면은 거기에 임금이 나가죠. 임금이 나가면 그 임금을 가지고 뭐 사 먹고 술집 가고 뭐 하다 보니까 경제가 돌기 시작을 했고 경제가 도니까 돈 버는 사람이 생겼고 그 돈 버는 사람들이 차를 샀고 차를 사가지고 고속도로가 뚫렸으니까 차를 사다 보니까 차라고 하는 거는 현대 과학의 총화거든요. 거기에 오만 부품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게 또 이제 부수적으로 산업을 살리고 해서 쫙 돌아가다가 그때 미국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었죠. 마이카. 한국에서는 그때는 언감생이 꿈도 못 꿀 때 마이카라고 하는 거가 생겼고 그래서 미국이 그때서부터 잘 살기 시작을 했어. 근데 잘 사는 거가 미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사는데 그 배경은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넘어오다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돈 찍고 미국 사람들 잘 살고 경제는 망하고 뭐 하더라도 계속 돈 찍어가지고 주고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돈 풀잖아요. 뭐 천조국이라고 표현할 정도쯤은 돈을 막 뿌리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활 수준이 쭉 유지가 되어 오다가 반대적으로 어느 날 중국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그 많은 중국의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쯤으로 이쑤시개에서부터 뭐까지를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중국의 관점을 놓고 보면은 한 30년 정도쯤을 정말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를 막 만들어내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중국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열심히 노동력과 제품은 다 미국으로 갔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달러라고 하는 종이 지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과정에서 중국의 부를 축적한 일부 계층은 있는데 전체 국민을 놓고 보면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건 달러인데 이게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지금 미중 간의 그 경제 전쟁의 배경은 그거예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들이 기대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와중에 이제 이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근본적인 거 옛날에 벤치에서 이걸 중개하고 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근본이제는 넘어왔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이거는 이래선 이 불균형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1996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이머니라고 하는 거. 이골드. 이 골드가 최초의 가상화폐인 거죠. 그 다음에 98년도에 웹머니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2009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시작을 한 거죠. 채굴을 시작을 한 거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현 인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화폐 시스템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앞으로 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자각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퀴즈 하나. 아이폰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아이폰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꿨죠. 두뇌도 바꿔버리고. 아이폰이 최초로 발표된 때, 지금부터 몇 년 전, 14년뿐이 안 됐습니다. 2007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는 삶을 지금은 상상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과 14년뿐이 안 됐어요. 인간의 형태를 바꿔버렸어요. 아이폰 이전에 피처폰 시절에 지하철 타면은 책 보고 신문 읽고 뭐 다 이랬는데, 지금은 에브리바디 스마트폰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사람의 두뇌를 완전히 바꾸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데 10년뿐이 안 걸렸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들어왔죠. 2009년도 11월에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2007년도 1월 달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아이폰이 처음 발표가 되고, 그때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써보려고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정부에서 수입 금지를 내버린 거죠. 허가를 안 내줬어요. 왜냐면 그때 무슨 프로토콜, 요즘으로 하면 일단 뭔가 우리나라 지금 그걸 허가하는 정부 기관에서 무슨 이상한 기능을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애플에다가 해서 우리는 허가가 안 났어. 그러니까 한 2년 넘게 못 썼어요. 못 쓰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옴니아 만들어가지고 대도 않는 거 가지고 뭘 했었고 하는데, 그리고 SKT라든지 그때 LG텔레콤, KT에서는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은 자기네 통신료가 이제 통신 요금이 줄어드니까 막았고, 거의 한 2년 좀 넘게 정부가 그걸 막았었어요. 저는 그 시기가 지금 가상화폐 쪽을 아이폰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거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들은 반드시 저항을 할 수뿐이 없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한 지금 스트러글 스테이지에 있고, 이거는 점점 더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뀔 거예요. 바뀌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코빗은 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고, 그런 배경하에서 돈, 은행, 이거는 신뢰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만 이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 신뢰라고 하는 거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가 자금 세탁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자금 세탁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막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자금 세탁은 누가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마피아 중에서 그 유명한 알카포네라고 하는 사람이 1931년도죠. 1931년도에 알카포네가 그때 뭐로 돈을 벌었느냐 하면은, 그때가 이제 미국의 금주령 시절인데 밀주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알카포네 입장에서 보면 현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집어넣기도 뭐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미국에 있는 그 세탁소를 다 사버렸어요. 세탁소를 마피아들이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마피아들이 세탁소를 운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마피아는 현금 장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어치 오늘 하루 벌면은 거기에다가 밀주로 한 거 100만 원 얹어가지고 110만 원 은행에 갖다 넣는 거예요. 나 세탁소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세탁소에 현금 들어왔는데 뭐 해가지고 쭉 하면서 이게 합법화가 된 거고, 그래서 그때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알카포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세탁소에서 돈을 합법화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리지널 머니 런더링이라고 해서 30년 알카포네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 그때 잡혔죠. 잡혀가지고 최초의 자금 세탁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벌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미국은 1970년도에 자금 세탁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했고, 근데 미국에서 1970년도에 자금 세탁 관련 법을 만든 목적은 지금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텍스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딱 그 마약에 국한됐었어요. 마약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 마약 관련된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1970년도에 자금 세탁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처음으로 특검법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요번에 이제 15일자로 우리가 적용받는 거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 95년도 마약 거래가 제일 먼저 된 거죠. 그래서 자금 세탁의 시작은 마약 때문에 됐고, 이게 점점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2001년도에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테러자금 금지법에서 여기 우리나라에 관련 입법 4개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11년도에 마늘밭에 110억 현금 묻었다.
라고 하는 거. 저게 자금 세탁을 해야 되는데 자금 세탁을 현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땅에 묻어놨던 거죠. 땅에 묻어놨다가 그 땅의 주인 뭐 같이 이제 했던 사람이 빼돌리고 뭐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지금도 어느 마늘밭에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 검은 자금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것들이 보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행성 게임, 불법 스포츠 도박, 온라인 도박 같은 것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저기에 있고 저기에서 현금으로 받으니까 현금 받은 걸 세탁할 수 있는 그 길을 못 찾으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8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17% 정도쯤. 정부의 공식 발표인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못 찾고 마늘밭에 묻혔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코빗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빗이 디지털 마늘밭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땅까지 파가지고 돈을 묻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우리가 생각 못하는 기법이라든지 기회만 있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코빗을 통해 가지고 합법화를 한다든지 돈을 범죄 수익을 여기다 묻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이전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할 거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금 세탁 관련해서 정말로 이제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농담이지만 코빗에 저런 돈들이 들어와 가지고 걸리지만 않고 흘러가면 우리는 수익은 좋죠. 수수료 때문에 수익은 좋은데 한 번 저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뢰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신뢰의 문제가 고객과의 신뢰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옛날로 돌아가서 2007년에서 2009년도까지의 통신회사들 아니면 삼성전자들 이런 데들이 아이폰을 그렇게 막았었던 거랑 똑같이 지금 실물 금융회사들, 감독당국 이런 데에서 굉장한 강도로다가 이제 막 푸시를 하고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트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코빗은 디지털 마늘밭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마늘밭에 돈 묻어놓은 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늘밭 주인만 주의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네 사람들하고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쉐어하고 해야지만이 이걸 예방할 수 있듯이 코빗에서도 컴플라이언스 담당하는 사람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 IT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코빗 관련되는 분들, 코빗의 제휴되시는 분들까지도 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지만이 이걸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자금 세탁이 우리 실제의 비즈니스에 어떻게까지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작년 5월 달에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북한 자금 세탁 혐의로 북한이 28명 기소가 됐었는데 이때는 기소만 됐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이 중에 한 명이 실제 미국으로 송환이 돼 버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법정에 섰을 겁니다. 근데 이쪽 업무를 하면서 그 국정원의 담당 팀장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북한 쪽의 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농협 사태도 그렇고 저 또 은행에서 전산을 담당했었는데 처음엔 안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쪽 특히 대상이 되는 거는 가상자산 쪽은 훨씬 더 실제 금융기관의 예금을 손대는 것도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중에 일예에 불과하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고 우리 실제 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쪽으로다가 그 FDS 쪽 그러니까 그 사기라든지 뭐 스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전부 다 자금 세탁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황당하죠.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이란 경제 제재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이 9조 5천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다음에 인사 책임 물어가지고 관련 혐의로 BNP 파리바 임원 13명이 사임을 했고. 근데 이때는 사임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준법감신이라든지 자금세탁방해 담당자들이 개인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머니그램이라고 하는 해외 송금업체
자금 세탁 담당 임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하는데 그분이 사진 보니까 약간 좀 살이 찌셔가지고 약간 게으르신 편인데 내용은 그거요. 머니그램에서 발생한 STR이라고 해서 혐의 거래를 우리나라로 하면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데로다 이제 보내야지 돼. 핀센이라고 하는데 핀센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결제 서류를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걸 결제를 안 하고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휴가 가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른 서류들에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걸 보고를 못했고 두 번째는 준법감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 의무가 있는데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고 이 상태에서 감독 당국에서 나와서 감독이 딱 나오니까 이분은 굉장히 현명하게 사표 쓰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고 한 거의 9개월인가 지나가지고 핀센에서 이 개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 개인 벌금 그 다음에 타 금융기관 5년간 취업금지 이거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지금 되고 있고 해서 캠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동안은 이게 그 몸값이 굉장히 올랐었는데 요즘 그분들이 이상금융 쪽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갔다가 뭔가 문제가 되면은 금융회사의 취업이 제한이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라트비아 3위은행은 북한 돈 세탁 관련 혐의로다가 ABLV 은행은 저게 그냥 파산이 돼버렸어요. 아예. 은행 문 닫는 케이스가 한 두서너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펙이라고 하는 데가 저기도 이제 이쪽 자금 세탁 쪽에서 미국의 재무부 산하에 이제 외환관리국 같은 데인데 여기가 굉장히 좀 무섭게 덤비고 있는데 이게 건수는 굉장히 현저하게 줄었는데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저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워낙 이제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하는 전략을 쓰는데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를 시켜놓고 그걸 보고 다른 데들이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해서 건수는 많지 않은데 벌금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 HSBC가 2조 원을 했는데 HSBC에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가 SC은행하고 시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이잖아요. 그 서울지점이 있죠. 한국 법인으로. 제가 처음에 이쪽 자금 세탁 업무를 시작을 한 거가 2005년, 6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자금 세탁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법규실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법무팀에 준법 지원 팀이 따로 있었고 준법 지원 팀 내에 자금 세탁 방지 담당자 1명 내지 2명 계셨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담당자들을 다 알게 됐죠. 근데 한 15년 16년 지났는데 지금은 우리은행 기준으로 우리은행 자금 세탁 방지 부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은 60명 수준 됩니다. 은행별로 60명, 65명 뭐 요 정도쯤 되는데 우리은행 기준으로 그렇고 시티은행은 몇 명이나 될까요? 시티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부의 담당 직원들 인원 대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그 인건비를 주면서 SC 똑같이 200명 수준이에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할까? 그 바보들이죠.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하니까 우리은행 같은 국내 은행들이 60명으로 할 일을 200명으로 한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벌금을 맞아보니까 사람 써가지고 하는 거가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들은 자금 세탁 관련되는 교육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놀라울 정도쯤의 교육비를 쓰고 시스템 구축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사람 육성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라고 하는 걸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거가 농협은행이 뉴욕에서 벌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110억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 농협은행 벌금 받은 거 원문을 이제 받아가지고 읽어봤더니 110억 벌금 받은 이유가 그 뉴욕 DFS에서 감독을 나가가지고 쫙 봤더니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시스템이 자기네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다라고 해서 110억 벌금. 이거요.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그 다음에 그게 2019년도에 100억이고 2020년도에 이제 기업은행이 1000억을 받았죠. 1000억 받은 건 이건 명백하게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란 관련해가지고 뭐 있는 거, 거래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이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때 저도 이것 때문에 그 기업은행 뉴욕 지점 출장을 가가지고 도와주러 갔더니 정말로 좀 답답한 상황이더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1000억의 벌금을 받고
이 1,000억 벌금 받는데 쓴 돈이 1,000억 원이에요, 또. 그건 왜 1,000억이 들어갔냐면, 뉴욕 DFS 사람들 접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비이스트도 써야 되고, 컨설팅 펌에 이제 돈 주고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쓴 돈이 1,000억 원이에요.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1,000억 원, 1,100억 원이죠. 정확하게. 1,100억 원 벌금 내고, 1,000억 원 돈 쓰고, 2,100억 원을 이거 잘못해가지고 은행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저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심할서조차 안 썼어요. 그리고 저도 그날 그 뉴욕, 내가 기업은행 본점 자금세탁 방지부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었는데 딱 1,000억 원 DFS 발표를 할 때 환호성을 지르고 그날 회식했어요. 왜냐하면 1조 벌금이었었거든, 원래가. 1조 벌금을 2,000억 원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차마 대외적인 눈이 있으니까 상은 못 주고 벌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자, 2019년도에 100억 벌금 받고 2020년도에 1,000억 벌금 받고 금년에는 얼마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 중에 하나가 1조 벌금 받는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쪽 관련한 벌금은 그냥 조단이에요, 요즘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유의미한 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뒤쪽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보면 1941년도 12월 7일 날 일본이 하와이에 진주만을 공습을 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미쳤죠. 그 다윗과 골리앗으로도 생각이 되지만은, 하지만 이거를 거꾸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1939년도인가? 그냥 그때쯤 돼가지고 미국에서 경제 규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 경제 규제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석유의 90%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때가 막 산업이 막 일어날 때인데 갑자기 석유가 90%가 안 들어오니까 정말로 아비규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국민들이 거의 뭐 폭동 수준까지도 넘어가고, 그건 딱 하나요. 대통령이 석유 수출 90% 하지 마라고 하는 경제 규제, 이게 생션이라고 하죠. 이코노믹 생션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딱 되니까 일본에서는 국민들을 봐서라도 어떻게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찾다 어디로 뭐를 했느냐면 동남아 쪽, 저쪽 하여튼 석유가 있는 데들로 넘어갈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석유를 찾아가지 막 가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한번 붙자라고 해서 된 거가 저거예요. 저렇게 되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저기서 완전히 발발했죠. 그리고 나서 다 아시겠지만 원자폭탄이 이제 일본에 떨어지고 일본이 손들고, 시작은 경제 규제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런데 그때 모든 나라가 인지를 한 거가, 야, 큰일 나겠다. 전쟁하면 인류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을 총칼로다가 더 이상 못해요. 대신에 온갖 규제가 이제 막 난무하는 거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각종 규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최근에 그 소부장 관련한 그것도 전쟁이에요.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전쟁의 무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쟁의 무기가 바뀌니까 군인들은 요즘 열심히 축구하면서 놀고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한다는 거는 서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참고로 제 아들도 군대 들어가 있는데 심심해서 죽으려고 들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그 집에 전화 걸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간이 전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런데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은 생션이라고 하는 거, 각종 경제 규제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무기인 거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군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은행원이 돼버린 거야.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그냥 그 은행업만 하면 됐었는데, 금융 서비스업만 하면 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를 하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도서부터 외환은행이 AML 시스템 구축하고 해가지고 직원 2명 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매년 뭐가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직원이 60명이 넘어버렸고, 이번에 하나은행 작년 연말에 시작한 TBML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AML 중에 한 영역인 그 무역 기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하는데 110억 들어가고, 예산이. 그 다음에 멀쩡하게 있다가 벌금 맞으니까 1,000억이 넘고, 이거 뭐지? 하고 지금 막 이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들이 전쟁의 제일 프론트단에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가 싫다라고 하면은 은행업 자체를 반납을 해야 되고, 이걸 따라가자니 너무 힘들고, 지금 이런 딜레마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게 이번에 특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쟁터에 이제 코빗이 참전하게 된 거야. 그 전쟁터에서 코빗이 참전했는데 이쪽은 잘 막고 있어. 은행 쪽은 잘 막고 있는데,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는 거가 이 군인 진짜 이 전쟁터에 지금 내보낼 수 있을까? 뭐 좀 더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지 않을까? 무슨 무기라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테스트라도 좀 더 해볼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뿐이 없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실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배경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큰 역사적인 흐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왜 해야 되는지 요거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서 자금 세탁이 과연 뭐냐를 보면은 용어 자체는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앞에는 반드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재산을 합법적 재산인 것처럼 위장 변환하는 과정을 자금 세탁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죄 행위를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불법 재산을 합법적인 재산인 것처럼 위장 변환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고, 코빗이 있는 거고, 이거를 막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범죄 집단 유지 확산, 합법 경제 활동을 가장하는 요 프로세스를 막는 거죠. 범죄 조직이 불법 재산 조성해서 금융기관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자금을 합법화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불법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22가지 전제범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가장 최신의 EU에서 발표한 전제범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건 발표 기간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자금 세탁 행위 자체를 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금융기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제범죄라 전제범죄를 저지른 것, 요거를 벌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테러 밀수서부터 쭉 해서 뭐 살인 중상의 해적행위 같은 것까지 있고 저 해적이라고 해서 좀 우습게 봤는데 저것도 꽤 크더라고요, 포션이. 요즘은. 그 다음에 작물, 화폐 위조, 뭐, 그 다음에 성착취, 위조 불법, 강요 착취, 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제 범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를 통해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전제 범죄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코빗에서 전제 범죄로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는 사기죠. 특히 디지털 사기에는 거의 대부분 가상화폐 쪽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세탁의 수법으로 보면은 공통행위하고 기본 수법하고 복잡한 수법이 있는데 뭐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와 원천을 은닉하는 거 저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저것들은 뭐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자식에게 뭐 아파트 이렇게 명의 변경해주고 하는 거가 첫 번째 행위예요. 그 다음에 과정에 범죄 수익을 통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범죄 수익 형태 변경하는 거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분할 거래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전에 우리은행에서 실제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통장 몇백 개를 삼성 임직원 명의로다가 했는데, 그냥 임직원은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은행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하는 것 같은 것들이 불과 오래지 않아요. 6,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얼마큼 벌 받았는지 찾아보면은 황당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전위사업체 이용하는 게 이제 프론트 컴퍼니라고 표현하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자금 세탁 관련된 드라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첫 번째가 햄버거집, 두 번째가 주유소, 세 번째가 그 이렇게 카워싱 하는 거. 요 공통적인 거가 현금 거래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저게 무서운 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햄버거 가게를 전위업체로 쓴다. 범죄 조직에서. 그러면은 그 햄버거 가게의 목적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세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가 뭐 이런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써요. 재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옆에 진짜 햄버거 가게들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진짜 세탁소가 망가지고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 세차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쪽 일을 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회는 제가 30분이라도 좀 더 일을 하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건전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역할을 하면은 제 아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고 자금 세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런 측면으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그 후진국 중에서 뭐 몇 개 나라들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를 금방 넘어가요. 사과 하나가 썩으면 주변이 다 썩듯이. 전위업체를 관리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고객 받을 때 업적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경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수법은 여객 오프쇼 저리스딕션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 여객 국가라고 해서 옛날에 홍콩 같은 데도 있었는데 지금 뭐 파나마라든지 뭐 이상한 나라들 쪽으로 이제 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장 기업 이용하는 것, 쉘 컴퍼니 이용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대출 형식을 통한 불법 자금 회수하는 거가 요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 유명한 정유라 씨. 완벽한 그 자금 세탁 행위였었어요. 그 하나은행, 요 약구정 지점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하나은행에다가 최순실 씨가 예금을 해놓고 그 예금을 담보로 잡고 신용장을 하나 끊어주면은 하나은행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담보 제공해 줬으니까 우리 담보 있어라고 하고 최순실 씨의 돈을 담보로 잡고 독일에서 정유라 씨에게 대출해 줘요. 대출해 주고 정유라 씨는 안 갚아. 그 디폴트를 선언하고 그 돈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를 사고 그러면은 여기서 회수를 하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담보 잡고 대출해 줬는데 안 갚아서 이거 회수했다. 우리 뭐가 잘못인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수많은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문에 나온 거일 뿐이고 그런 수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건 이제 스탠바이 LC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탠바이 LC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역거래 시스템 이용하는 거가 이제 TBML이라고 해서 요즘 핫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베이스 머니 런더링이라고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사주가 돈이 좀 많아요. 한국에 있으면 계속 세금으로 뺏길 것 같으니까 저쪽 파나마라든지 이런 데에 아니면 홍콩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제 파나마에 쉘 컴퍼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쉘 컴퍼니라고 하는 게 선반 위에 이제 회사라고 표현하는데 미리 페이퍼 컴퍼니를 막 만들어 놨어. 그래서 가면 되게 싸게 이제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본금이 $1짜리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법인을 하나 사고 그쪽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뭘 수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이런 우리 인보이스 받았어. 그 다음에 거래 목적은 이거야. 계약서 이거야. 라고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그 회사에 파나마 은행에 이제 돈이 가 있고 그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어딜 놓냐면 홍콩에 있는 이제 뭐 컴퍼니 하나로 오고 그 돈을 딱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사주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일 받아가지고 좀 커지면은 그 회사에다가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의자 유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 유치했다라고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외형을 굉장히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을 하고 상장하면은 그 의자 유치한 돈이 확 늘어나니까 그 돈 가지고 다시 이제 홍콩에서 회수해 가고 이런 일들이 TBML 그 다음에 대체성분 코레스폰던트 뱅킹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게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영 부담스럽거든요. 거래 그 내용들이 다 남무니까 언젠가 수사를 받고 뭐 하는데 좀 껄쩍지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코비 세는 방법이 없을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는 뭐가 안 될까?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이제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각 금융회사마다 그 다음에 VASP마다 그런 스터디 모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 모임이 있고 그 스터디 모임끼리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연결을 시켜드리고 해서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고 한국의 커뮤니티가 다른 나라의 커뮤니티랑 연결되는 그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금 세탁 단계라고 해서 미국 관세청에서 발표한 3단계 모델 이론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전 세계의 모든 그 국가들이 다 동일하게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관련해서는 단계가 3개가 있으면 첫 번째는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예치 단계. 이거는 돈을 은행에다 일단 집어넣는 거죠. 은행으로 집어넣는 거를 배치라고 하고 예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레이어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이 참 애매한데 여기 은폐라고는 하는데 막 섞는 거예요. 은행에서 서로 막 주고받고 해가지고 돈을 섞어가지고 원천을 이제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인티그레이션이라서 통합. 이게 합법화인데 그렇게 된 돈을 가지고 합법화가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고가의 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합법화하는 단계에서 요 세 가지 단계로 다 나뉘고 예치 단계에서
저걸 막겠다라고 이제 또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뒤쪽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CT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TR이라고 하는 거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부터 시작이 됐어. 5천만 원 넣으면은 현금만입니다.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은 신고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재작년도에 1,000만 원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현찰을 은행에 가서 찾으면 아니면 현찰 들고 와서 1,000만 원을 입금하면은 100% 신고가 됩니다. 그 신고 받는 데가 코피우라고 하는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그 데이터를 쭉 그 조사를 해서 이건 범죄 혐의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국세청, 그 다음에 국정원 이런 데로다가 이제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죠. 거기에서 범죄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신문에서 나와가지고 다 알아요. 1,000만 원 넘는 현찰 찾으면 안 된다는 거는. 1,000만 원 이상 현찰 찾으면은 입금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쪼개기를 하죠. 이제 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900만 원 입금하고 내일 가서 900만 원 입금하고 이거 900만 원씩 하면 이게 또 의심받으니까 그 다음은 하루 뛰고 500만 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가 이제 또 그 룰이 있습니다. 룰하고 시나리오가 은행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이거는 CTR이 아니고 좀 이상하다. suspicious라고 해서 혐의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좀 수상한 거래를 또 보고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치에 관련된 거고 은폐에 관련된 거는 여신을 가장한다든지 허위 송장 같은 거로다가 이제 막 돈 주고받는다든지 고가품 매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합법화되는 거는 일관상으로 불법 자금을 정상 결제 활동에 통합하는 거예요. 사업 투자한다든지 부동산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조폭들이 돈 저거 합법화 끝내가지고 나이트클럽 같은 거 이런 거 운영하는 것들이 그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하죠. 나이트클럽도 현금 장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흔한 말로 삥 뜯은 돈 현찰로 거기 갖다 넣어놓고 우리 나이트클럽 손님 엄청 왔어. 왜냐하면은 그들은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클럽이면 두 개를 다 달성하고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조폭들이 소유한 데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한 범죄 조직의 돈이 코스닥 같은 데로도 이제 많이 흘러 들어와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금 세탁의 폐해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국가와 금융기관의 평판 추락, 그 다음에 신인도 하락. 저거는 거꾸로 보면은 크레딧이죠. 신뢰가 망가지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실제 그 기업은행 1,000억 벌금 받았을 때 주가 출렁했어요. 그럴 수뿐이 없고. 그 다음에 FATF라고 하는 데서 국가 중에서 자금 세탁 취약 국가라고 발표를 해요. 1년에 3번을 발표하는데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블랙리스트가 있고 하나는 그레이 리스트가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거래 금지 국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북한하고 이란이 이제 그 블랙리스트이고 23개, 25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레이 리스트라고 해서 이 그레이 리스트랑 그레이 리스트 국가와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EDD를 하게끔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그레이 리스트로 딱 등록이 되면은 무디스나 S&P라든지 이런 신용평가사에서 그 국가의 그레이드를 내려버려요. 평점을. 그러면은 그 국가의 신용평점이 내려가면은 바로 직격탄을 받는 거가 그 국가에 소속된 은행이나 기업이 대출받은 거에 대출 이율이 올라갑니다. 바로. 즉시 올라가요. 이건 정말로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신문에도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건데 이란에서 한국으로 대학으로다가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 와가지고 신한은행 가가지고 계좌를 만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좌가 없으면 등록금도 못 내고 기숙사비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해요. 핸드폰도 못 하고 신한은행 가서 계좌 만들어 주세요. 이게 학생이야. 아무도 아니고. 근데 이란하고 거래 금지 국가잖아요. 계좌를 못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난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신한은행장한테 편지도 쓰고 뭐 해도 이걸 위반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너무 딱하다,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법적인 사경제 영역 침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전위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합법적인 사경제 영역이 굉장히 이게 손해를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안정성이 저해가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암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수입 손실은 왜 발생할까요? 저거 하면서 자금 세탁하는 목적 중에 굉장히 큰 거 하나가 탈세 목적이었죠. 그래서 세금 걷는 거에 이제 영향을 주니까 재정 수입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 집행 비용 증가는 부수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돼서 자금 세탁의 폐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저런 거를 막는 사회의 보루가 우리가 하는 역할이다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크게 보면 4개로 나눌 수가 있고, 고객 확인, 그 다음에 거래 모니터링, 그 다음에 FIU 보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체제 구축, 요 4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고객 확인 중에서 위험 평가 RA라고 되어 있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업무를 하면은 늘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되는 거 RBA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위험 기반으로 접근해라. 이게 FATF라고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제일 상위에 있는 기구가 FATF라고 하는 기구인데, 거기에 레코멘데이션 40가지가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RBA입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해라.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코빗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정말 산재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막았다. 리스크 제로를 했다. 라고 하면은 노 리스크 있으면 노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가 없는 거죠. 비즈니스를 안 해야지만이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겠다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자해도 노 리스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라. 그래서 하이 리스크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하는 거가 자금 세탁 업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려면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돼요. 뭐가 위험이야?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리스크 평가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FATF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는 컨트리 리스크예요. 국가 위험. 우리 거래 고객의 국적이 어디야? 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같이 리스크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가상자산 쪽에서 국가 위험에 관련해서 발표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국가 위험을 평가할 거야 라고 하는 거가 내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두 번째가 커스터머 리스크, 고객 리스크죠. 그 고객 리스크라고 하는 건 이 고객이 개인이야 기업이야.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이 뭔데, 얼마나 됐는데 회사가, 그 다음에 회사의 주인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프로덕트 리스크죠. 제품과 서비스가 은행 기준으로 하면 예금의 리스크 뭐 크지 않죠. 근데 해외 송금, 신용장 이런 거는 위험이 크죠. 그래서 우리 코빗에서도 어느 제품이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요주의 인물 PEP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요주의 인물의 종류는 첫 번째가 생션 리스트라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거래 금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금지를 대상자를 발표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기재부, 기획재정부, 두 번째가 코피오라고 해서 금융위원회 산하죠.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사람들은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두 번째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리스트가 UN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UN 리스트와 코피유 리스트, 기재부 리스트 요것만 지키면 되는데, 코피유 리스트와 기재부 리스트는 거의 대부분이 UN 리스트를 따라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피유 리스트는 4년 전까지만 해도 UN이 발표하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쭉 발표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귀찮으니까 그 발표 기준을 아예 그 규정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발표 안 하고 UN 리스트를 따를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세요라고 이제 아예 바꿔버렸어서 실질적으로 UN 리스트를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참고해야 되는 거가 그 아까 봤던 OFAC라고는 오펙 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재무성에서 발표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UN 리스트, 오펙 리스트,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EU에서 발표하는 리스트, EU 리스트.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그 리스트 중에 하나 거래 금지 대상자인데 모르고 거래했다라고 하면 굉장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쯤의 벌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생션 리스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래 금지 리스트, 생션 리스트는 거래하면 안 되고. 두 번째가 PP라고 해서 유주 인물입니다. 이제 politically exposed person, 그 정치적 주요 인물이라고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국회의원이 거래하러 왔어요. 되게 좋은 일이죠. 돈 많을 테니까. 근데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되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본부의 자금 세탁 방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지 돼요. 거래할 때는 본점의 백오피스의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에게 보고해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계좌를 개설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주요 인물이 그 옛날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외국인만 하고 있고 EU는 퍼스트 AML이니까 몇 년 전에 내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자국의 그 정치적 주요 인물도 반드시 본부의 허락을 받게 돼 있고 미국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가 안 돼 있고 그게 작년 초에 발표된 FATF나 상호평가 보고서에 결함사항으로는 나와 있어요. 아예. 내국인 PEP도 해라라고 돼 있는데 아직도 법 발의조차 안 돼 있죠.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자기가 그 법이 되면은 은행 가서 자기 여기에 PEP 플러스 RC라고 해서 친인척 및 지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부모도 이제 은행 가서 거래하려고 하면은 EDD를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본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돈의 그 원천이 뭐냐, 뭐 이거서부터 실소유자 관계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법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작년도에 언론에 기고도 하고 막 해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3년 내에 법이 완성이 돼야죠. 안 그러면은 FATF 상호평가에서 지적했는데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확인자에서 KYC, Know Your Customer. 그 다음에 CDD, EDD, Customer Due Diligence, Enhanced Due Diligence에서 이게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워치리스트 필딩,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확인에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넘어가는 거가 KYC는 우리 고객을 이제 확인하면 됐었는데 재작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슬슬 이야기 나오는 거가 KYCC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Know Your Customer's Customer. 그래서 내가 은행 가서 어디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전에는 저만 확인하면 됐었는데 송금 받는 사람까지 은행이 확인하려고 들어요. 확인하라고 하고 이건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KYCC에 대해서도 이제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Know Your Customer's Customer. 그 다음에 KYE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now Your Employee. 특히 직원에 대해서 직원 바로 알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이 내부 직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돈을 순식간에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저는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방지자만 빼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미국에서는 자금 세탁을 해주는 조직들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물론 이제 광고를 하거나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고객을 모집하진 않지만 그 바이럴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쭉 하고 있고 그게 22%에서 23%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첫 번째가 변호사, 회계사, 그 다음에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이 은행 직원이에요. 요게 이제 한 팀 기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하고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세탁을 해주고 22% 정도쯤의 수수료를 받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정원 쪽에 계시는 팀장님의 말로는 우리나라에도 두 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홍콩 베이스이고 하나는 싱가포르 베이스인데 그 팀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들도 이제 마케팅하고 뭐 해야 되니까 고객 만나러 들어오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을 수 있는데 범죄 혐의가 없으니까. 전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들이 노리는 거는 그런 금융회사라든지 VASP라든지 DNFVP라든지 어쨌든 이런 데에 내부 직원하고의 공모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같은 데서는 실제 그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모 은행에서 검사부에서 직원들 불시에 검사를 했는데 검사한 게 뭐냐면은 그 정말 재미있게
골프 스코어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무슨 돈으로 골프 쳤니?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결국은 퇴직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그 기록을 다 남겼어요. 골프장에서 자기 그 돈 계산한 거를 카드로다가 다 남겨가지고. 근데 이렇게 골프장 내 돈으로 다녀서 이 정도 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해서 그분은 면피가 됐죠. 그게 KYE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거래 모니터링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연 기반 거래 모니터링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RBA,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라. 라고 해서 컨트리 리스크, 프로덕트 리스크, 커스터머 리스크를 여기서 이제 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생기면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컨트리 리스크, 프로덕트 리스크, 커스터머 리스크를 다 반영을 시켜가지고 리스크가 하이네? 그럼 요거는 집중적으로 보고 리스크가 미디엄 이하네?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ML 관련한 리소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우리는 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에는 요 세 가지로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다 돼 있어야죠. RBA 구축한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는 어디고 상품은 뭐고 고객은 뭐 등록이 끝나면 리스크가 몇 점이야 라고 하는 거가 딱 나와야죠. 그래서 그걸 리스크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IU 보고는 의심거래 보고하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있는데 이건 뒤쪽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서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평가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연초에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온라인 강의 같은 형식적인 강의가 안 되도록 온라인 강의가 끝나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나오면 그걸 보여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TR이라고 해서 처음에 2006년도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5천만 원이어서 계속 줄어들다 2019년도 7월 달에 1,000만 원을 줄어들었죠. 근데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줄이고 싶어 줄인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10,000불. 그 다음에 그 EU 쪽이 15,000 유로.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CTR 해서 뭐 고액 현금 거래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실제 양식을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하여튼 굉장히 정교해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코피우 쪽에서 이거 뭐지? 그 다음에 모든 은행에서 이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코피우는 취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코피우가 작년도에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저기에 AI 기능까지 얹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는 CTR 의무가 없습니다. VASP 쪽은. 근데 STR 보고는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업무의 꽃은 STR이고 STR은 우리나라 말로다가 혐의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그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글로벌 용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마친 업무가 캠스가 지금까지 영어로만 시험이 있었는데 한국어 시험이 5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한국어 시험 문제 번역의 검수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끝냈는데 정말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번역한 거가 번역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 가지고 막 며칠씩 하고 하는데 이것도 혐의 거래 보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긴 한데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아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표를 보면 혐의 거래 보고를 200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저기서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혐의 거래 보고하라고 하면서 그 실적을 건수로다가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막 보고를 해버린 거죠. 점수 잘 받으려고. 저 점수는 저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금감원 쪽에다가 RBA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 거기 보면은 연수를 한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캠스 자격증 보유자 몇 명인지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캠스 자격증 보유자 한 명당 3점씩 가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름 이제 잘 돼 있는데, 그게 잘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FATF 상호평가를 받으려면 국제 기준을 다 따라야지 돼요. 그래서 이 업무는 AML 업무는 글로벌 업무이지 결코 코피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가 늘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혹시 캠스 시험을 보시려면 영어로 공부하시고 영어로 시험 보시는 거가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번역 검수를 한 제 입장에서는 한국어 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무슨 말인지 그 뉘앙스 아실 거예요. 자금 세탁 업무에서 보면은 아까 RBA를 베이스에 깔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STR입니다. 그래서 STR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 자금 세탁 관련해서 좀 수상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STR이라고 합니다.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고, 미국에서는 SAR이라고 표현합니다. Suspicious Activity Report예요.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결과적으로 이상한 거.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냥 갔다. 이건 트랜잭션이 안 잡히는데 미국은 액티비티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액티비티도 웬만하면 보고를 해라. 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답니다. 그 은행의 경우를 보면 영업점 직원이 자금 세탁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교한 STR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직원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직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행에서 전 직원에게 캠스 자격증을 따면은 돈 다 대주고 인사고과에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해외 발령에 우선권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직원이 캠스 자격증에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직원들이 알아야지 STR을, 만약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본점에 보고를 막 보내면은 그 이제 이쪽 용어로 false positive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보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본점 인력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미국의 핀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코피우 역할을 하는데, 이거 핀센에서 보고를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다 받아봤더니 요런 식의 퍼센테이지로다가 거래 유형이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에서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는 벌금, 건수와 벌금인데 정말로 적죠. 저 정도면 뭐 직원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내도 될 정도쯤인데, 저게 미국의 경우에는 저 뒤에 0이 몇 개가 더 붙는 수준으로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높아질 수뿐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과태료가 건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금융정보 보관 의무 이런 것도 위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UBO라고 하는 용어를 앞쪽에 설명을 좀 못 드리고 넘어왔는데, UBO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했던 KYCC에 관련해서 UBO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저 UBO는 Ultimate Beneficiary Ownership이라고 해서 실소유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법인 고객이 왔는데 그냥 법인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인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소유자, 우리나라는 지금 법원은 25% 이상의 소유자죠. 실소유자를 해봤더니 A라고 하는 법인의 30% 소유자가 B라고 하는 또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B라고 하는 법인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B법인의 실소유자를 또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쭉 찾아가는데 저걸 은행원이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 UBO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그 UBO를 풀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의 1년 정보 사용료가 거의 한 4, 5억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UBO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CTL 보고 위반이 건당 90만 원이에요. 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은행이 CTL 보고가 누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벌금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저거 황당하지 않아요? CTL 보고는 자동으로 1,000만 원 이상 그 거래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SQL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파일로. 근데 우리은행이 저게 몇 달 동안 작동을 안 했죠. 시스템을 이전을 하면서 저게 뭔가 좀 빠졌는데 그걸 아무도 체크를 못 했던 거예요. 그 CTL 보고가 몇 달 동안 누락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돼 있는데, 아직 저거에 대해서 제재 결과가 발표는 안 돼 있고 내부 심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발표를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렇고, STR 보고도 저게 실제 STR로다가 확인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 명백한 STR인데 보고 못한 거. 가장 명확한 STR은 어떤 거래가 있을까요? 은행에서 거래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거. 이건 100% STR인데 그것도 보고 안 해가지고 과징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워치리스트 잠깐 보시면은
워치리스트 대상자들이 27만 건 정도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하루에도 929건이 새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1,700건의 기존에 올라있던 사람들의 정보가 바뀌고, 삭제도 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생션 대상자는 35만 1,000명. 저건 이제 거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PEP가 92만 6천 명. PEP나 생션 대상자의 RCA, 이게 이제 친인척 및 지인들이에요. Relatives and Closed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저거 찾아보면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보면 김경준 씨가 RCA로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보면은 최순실 씨가 RCA로 나옵니다. 그래서 친인척 및 지인들이 한 69만 6천 명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가 이제 한 4만 명 정도쯤.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바뀌는 건데, 저 당시에는 이제 유형국가 2개, 주유국가 18개인데 지금은 저기 20 몇 개는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메이저 생션 보면 금융위원회 913건, 기획재정부 1162건.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은 저건 여기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건 이제 빼도 되고. 그 다음에 UN 리스트가 2,560, 오펙 리스트가 14,000건, EU가 54,000건. 근데 요것들은 매일 바뀌죠. 매일 추가가 되거나 뭐 빠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을 우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코빗의 고객이거나, 그 다음에 고객의 고객이거나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PP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퍼센테지 있는 거고요. 이건 친인척 및 지인에서 와이프, 뭐 아들에서 한국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래블룰이라고 우리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저것도 굉장히 좀 FATF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FATF 40개의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레코멘데이션 40 플러스 7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해서 40으로다가 이제 픽스를 시켰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RBA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적으로 다 협력하고 조정을 해라. 그래서 쭉 내려와서 뭐 몰수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가 Reliance on Third Party라고 돼 있는 거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고 저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아까 지금은 경제 전쟁이고 은행들이 참전했다고 하는데 은행이 원래 경제 전쟁의 그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리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FATF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워치리스트 필터링 하려고 하면은 뭐 피드 방식으로 하려면 여기다 저 많은 데이터 갖다 놓고 필터링하고, 근데 필터링 할 때 예를 들어서 중동 사람이면 성이 먼저냐 뭐 이런 것들 막 헷갈리고, 한국 사람이면 박씨면 PARK냐 PAK냐 이거 다 이제 신경 써야 되거든요. R 없는 PAK 그 박세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놓치게 되고, 그러느니 이런 거 전문 회사에 ASP 서비스 써라. 그러면 이거 다 해결되지 않냐 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17번이 Reliance on Third Party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UBO도 그냥 전문을 하는 회사에 확인해서 그냥 거래하고, 워치리스트 필터링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하죠. EDD 할 때 뭐 신분증하고 본인 확인하고 하는 것도 그런 전문 업체 통해 가지고 하고 다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쪽에 원래 업이 그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0개의 그 레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인데, 글로벌하게 보면 국제기구하고 회의가 있는데 FATF가 모양만 이렇게 돼 있고 상위 개념은 아닙니다. 중심에 있을 뿐이고, FATF는 정확하게는 OECD의 산하단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1987년도에 OECD에서 이쪽이 이제 좀 중요해지니까 87년도에 OECD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타스크포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도 이름을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타스크포스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갖고 지금도 물리적으로는 파리에 있는 OECD 건물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그 다음에 FATF에서 직원 뽑을 때는 OECD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OECD 산하단체인 것 같은데 지금 국제기구가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OECD보다 힘이 더 세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데가 첫 번째가 이제 BIS라서 바젤 커미티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젤 1, 바젤 2, 아니면 BIS 비율 이런 거 하는 데가 바젤위원회이고, 바젤 커미티에서 자금 세탁 관련해서 뭔가 얘들도 그 기준을 만들고 레코멘데이션 만들어서 FATF로 보냅니다. 보내면 FATF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 관련돼 있고, 이제 볼프스베르그라고 해서 요거는 코레스폰던트 은행들 를 관리하기 위해서 CBDQ라고 하는 그 퀘스너리를 하는 요거 관리하고 있는데, 전 세계 13개 글로벌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코레스 은행, 그냥 환거래 은행 계약할 때는 최소한 이거 정도쯤은 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거 CBDQ 질문지거든요. 그래서 국내 모든 은행들은 저 질문지를 1년에 한 번씩 요구하고 작성해서 제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CBDQ에 보면 AML 관련해서 직원은 몇 명이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퍼런스 오피서는 누구이고 경력은 어떻고 하는 것들이 쫙 다 돼 있고, 몇 년 전에 머니그램 비슷한 그 국제 송금 회사에 제 아는 회사가 거기에 이제 한국 지사를 어플라이를 했더니 거기에서 질문지 온 것 중에 하나가 니네 회사에, 한국에 있는 회사에 이런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그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오피서 누구이고 하면서 마지막에 회사 정문에서, 그러니까 간판이 나오는 데에서 그 직원들이 다 서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그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FIO, 그 각 나라의 금융감독 기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그먼트 그룹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굉장히 재미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범죄 수사를 할 때 저걸 통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저 에그먼트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엔에서 그 생션 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있고, 저거는 유엔은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저기서도 결의안이 나오면 저건 따를 수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챕터인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문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가 애플은 그냥 소프트웨어에서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갑자기 자금 세탁 위반으로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정도쯤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딱 이거예요. 이 사람이 관련된 이 사람을 오펙에서 이 사람을 생션으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이 사람이 소속된 이 회사 SIS D.5.5라고 하는 회사랑 거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 회사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린 거예요. 앱스토어에 올려가지고 큰 돈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통해가지고 저 회사가 그냥 앱스토어에서 수익을 좀 받은 거야. 통장에 돈 들어온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플도 나름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까 생션 필터링 다 돼 있었어요. 다 돼 있는데 그 필터링 엔진에 문제가 됐던 거가 저게 DOO라고 해서 소문자로 되면서 점이 빠지고 뭐 해가지고 우연히 그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체킹이. 그랬는데 이거를 오펙에서 해봤더니 약 880억 정도쯤의 벌금을 때렸어야 돼요. 걔네 기준으로. 그런데 880억 벌금 케이스인데 5억만 부과를 했어요. 99몇 %를 할인해 줬죠. 할인해 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자진 신고를 했어요. 애플에서. 감독 당국에다 손 들고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실수했습니다 라고 자진 신고를 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검사 받을 때 엑설런트하게 받은 거예요. 폴라이트하게. 뭐 와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서류 주세요 하면은 웬만하면 늦게 주려고 하고 뭐 시간 끌고 하는데 애들은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촥촥촥 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었었고, 자진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세 번째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 책을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880억 대비해서 0.63% 정도쯤의 벌금만 부과했던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에서 그 민간 기업 대상으로 벌금, 우리도 이제 민간 기업으로다가 될 텐데,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100%를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들은 할인율로 보면은 100%를 다, 아멕스의 경우는 100%를 다 할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잘못은 했는데 그냥, 이번에 그냥 넘어갈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할 때는 노 리스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는 있어요. AML 관련된 리스크는 우리도 상존을 하고 있고, 특히 그냥 제3자적인 관점에서 외부에서 보면은 금융회사보다 우리가 리스크는 더 많을 수뿐이 없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더 많을 수뿐이 없고, 그 리스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추려고 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제 벌금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경영 의사결정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AML 업무만 놓고 보면은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하면서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데 보면은 많이 하면은 거의 90%대를 감경받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스킬이 높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1조 대에서 1,000억 원이면은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SIS D.5.5를 SIS 점 없이 대문자로 들어가서 저렇게 필터링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수법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트럭처링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늘 나오는 거가 이제 전이사업체에서 나이트클럽 계좌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있고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자금 세탁 수법 중에서 대포 통장 통하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VASP, 바스프 쪽에서는 굉장히 저런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유전 기업이 이용하는 거, 국제거래 넘어가고 요거는 코피회에서 검사 주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검사 나오면 요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무에 관련해서 감독 당국이 뭐를 보는지를 알고 있는 거는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꼭 준비하지 않더라도 뭐가 중요한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AML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AML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규정입니다. 업무 규정. 업무 규정, 매뉴얼, 업무 지침, 그 다음에 개인별로다가 이제 그 job description,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통상 귀찮다기보다는 뭐 하니까 다른 조직 거 그냥 갖다가 좀 수정하고 하는데 그럴 거가 아니고 정말로 브레인스토밍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할 거야 말 거야. 아니면 글로벌한 그 고객들은 어디까지 받아줄 거야.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어디까지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규정은 뭐 비단 자금 세탁뿐만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보안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사회 앞으로 AML 평가 보고 및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의 적정성인데 저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사회, 즉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서 일하라는 거거든요. 밑에서 아무리 해봐야 위에서 뭘 하려고 할 때 돈 안 주거나 그 다음에 그 관심 안 갖고 있으면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과 함께하고 경영진을 꼭 참여시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적인 감사를 항상 하라는 겁니다. 자금 세탁 방지 부에 맡겨놓지 말고 검사부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요거 다음이 이제 아까 그 규정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중요한 거가 저런 시스템, 내부 시스템, 그 다음 세 번째가 직원의 교육 같은 것들. 여기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실제 은행들 감사 나가서 보는 건데 가상통화 관련된 규정 및 교육 현황을 반드시 보게끔 돼 있어요. 저거는 거꾸로 보면은 실물 은행이나 아니면 감독 당국이나 규제 당국이나 정부 쪽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옛날에 2008년도에 그 SKT나 통신사업자나 삼성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막판에 와 있고, 그래서 은행 직원들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화하고, 계좌 개설 시 확인 방법, 그 다음에 주기적인 변경사항 수정 여부, 가상통화 관련 임직원 교육을 꼭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 기록은 5년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계속 더 채워져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시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딱 나오면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막 편입이 돼가지고 아직 감사는 안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 메이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그게 뭐, 온사이트이건 아니면 뭐 레포팅을 해달라건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거를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만들어 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일 규정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ACAMS.org에 보면은 머니런더링닷컴 같은 데는 매일 데일리 어떤 그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가 우리 조직에 주는 영향이 뭐지를 계속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흘려도 돼. 이건 중요한데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실사례 같은 것들인데 실제 이거는 제 친구가 당했던 일이에요. 그 유럽에서 300만 유로 투자 받으려고 했고 저한테 자랑도 하고 밥까지 사고 갔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 코레스폰던트 은행에서 해봤더니 이거 좀 STR에 걸린 거죠. 근데 지금도 못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바스프 쪽으로 AML 관련된 그 교육 컨텐츠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이제 좀 취합해 놓은 건데 요거는 주변 분들하고 한번 같이 스터디 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굉장히 재밌었던 거가 질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질문 중에 하나가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테슬라를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전기차 프로그램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바쁘면 앞차한테 차에게 신호 보내가지고 나 바쁘니까 좀 비켜주면 내가 비트코인으로 얼마 너한테 지금 줄게 라고 하면 그게 쫙쫙 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가 그 구멍인지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잠깐 상상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옥션 하듯이 요거는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스터디 하실 때 화두로다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오케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